실제 이게 영화 같은 일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혼하는 분은 99% 없고요. 가장 많은 압도적인 이혼 사유 1위는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변호사 이지훈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3권의 책을 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요즘 이혼이 흠이냐라고 하지만 그거는 남의 이야기일 때 그렇고요. 막상 내 이야기가 되거나 아니면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면은 여전히 우리는 이혼이라는 그 사회적 낙인이나 그런 곳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맞고요. 본인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건 여전히 상처가 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이혼은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절차 3가지가 있죠. 하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법원이 강제로 판결을 내려주는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이혼하기로 했어. 그러면 마치 합의이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지만 중요한 건 이혼이 아니고요. 먼저 이혼할 거냐 말 거냐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양육권 친권, 양육비 어떻게 할 거냐 면접교섭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거든요.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건 재산 분할이지 이혼은요 대부분 갈등이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돼요. 근데 재산 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되는 건 아니고 나머지 절차들도 나머지 항목들도 다 합의가 돼야지 비로소 협의이혼이 되는 거고 그럼 협의이혼이 됐는데 이행이 두려워 이행 안 하면 어떡해 그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합의가 돼도 조정으로 이혼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것은 이혼을 하냐 마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절차까지 협의 이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이혼으로 이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사실 옛날 민법이나 그러니까 민법에 이혼 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법률혼이라는 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정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민법상의 사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이혼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선택을 한다.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우리가 파탄 사유인 6호 사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어. 그런 이유로도 많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사유가 좀 바뀐 거죠. 예전의 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 3대장 있잖아요. 폭행이야, 불륜이야, 도박이야. 요 3가지가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된다라는 의식이 좀 많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성격 차이라고 우리가 흔히 통틀어서 말하는 것들 갈등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불륜이 아니고 폭행이 아니고 도박이 아닌 다른 갈등들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 사이가 파탄이 났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폭넓게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졌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사유가 대표적인 이혼 사유가 뭐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경험칙상 제가 느꼈던 이혼 사유의 단연코 1위가 있는데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고 이혼을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륜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불륜을 했다고 해서 아무도 바로 이혼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불륜을 했죠. 그렇지만 내가 한번 참아볼까? 그럼 상대방이 사과하고 정리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그래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식의 생각을 해요. 바로 이혼하는 분은 99% 없고요. 그 다음에 폭행? 상대방 배우자한테 폭행을 당했어? 폭언을 당했어? 바로 이혼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화로 해결하는 거죠. 자 내 남편이 불륜을 했어.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요.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그런 대화가 되어야 해요. 근데 상대방이 대화를 안 해. 혹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잘못하지 않았대. 그리고 내가 불륜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륜으로 이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대화가 안 돼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압도적인 이혼 사유 1위는요. 결국은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이혼하지 않아요. 돈 벌면 돼요. 같이 노력해서 벌면 되거든요. 근데 돈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대화가 평소에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 대화라는 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 상대방의 인정, 그 다음에 함께 노력, 이게 항상 계속해서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은요, 신속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혼을 신속하게 한다는 거는 빨리 절차를 진행해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레자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올 것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올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 기준은요, 이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 해결의 메커니즘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면 앞으로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혼 상담을 해요. 근데 분명히 이미 갈등이 많아서 이혼을 해야 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혼을 미루시는 건데, 이혼을 미루시는 대부분의 사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예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은 교우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좀 더 크면 이혼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이 재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년 뒤, 3년 뒤 재상담을 오시는데 아이가 좀 더 컸죠. 그렇지만 갈등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되는데 이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사실 문제는 더 커져 있는 거죠. 아이들이 컸다는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고,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학습을 받고 있느냐, 그게 더 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그거는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만연히 아이가 크면 이혼할 거야,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 이혼할 거야,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엔요, 지금의 갈등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가 아니죠. 가정의 중심은 부부고요. 이혼이나 결혼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나는 이혼을 하긴 할 건데 지금 안 할 거야, 아이가 크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에 대한 마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듯이,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는 거야 라는 약간의 자기 기만,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답에는. 이런 경우에 아이가 크고 나서, 아니면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버티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가 고3이야. 근데 더 이상 내가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올수록 문제는 더 커져 있고, 그 말은 뭐냐, 내가 이혼으로 인해서 감수해야 될 손해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황혼 이혼이라는 게 몇 살부터일지 정의를 내려보면은, 요즘은 뭐 60대까지도 젊은 나이에 속하니까 70대 이후가 황혼 이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낙인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죠. 어릴 때는 아이가 어리다고 참아요. 그리고 더 있으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혼해야지 라고 참고요.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아니 직장 가실 때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양육비가 없으면 내가 아이를 키우기가 어렵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파탄이 났지만. 근데 따져보면은 내가 가진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내가 해요. 아내분이. 남자분이, 이 경우에는 남자분이 이제 외도를 했단 말이죠. 외도를 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런데도 이 아내분은 이 가정을 지킨다는 터울뿐인 가정인 거죠.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한 거예요.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 아이도 키워야 되고, 가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재테크를 좀 잘 하셔서 재산이 불어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려고 해요.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가정을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통해 하셨지만, 우리나라 법상 물론 이제 기여도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여도라는 거는 쌓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여도가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100대 빵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재산을 주면서까지 이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황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사람의 성숙도는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60이야 70이야
그래서 이혼했다고 해서 내가 70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자님은 70이면은 종심소욕 불류구라고 해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도 그것이 사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지만, 모든 사람이 70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이는 70이지만 미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이나 나의 삶에 대해서 삶의 방향성도 없고, 특히 결혼 생활을 버텨온 분들이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성장은 없는 그런 분들이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이 됐고 70이 됐어. 그래서 이혼은 하긴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혼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혼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냐, 그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나는 지금 이혼을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혼하고 나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건 굉장히 많은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자유가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으면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이에 어떤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입이나 사기꾼이 나한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기꾼들은요, 그런 사람을 또 잘 알아봐요. 지인을 잘한단 말이죠, 사기꾼은. 근데 나는 사기꾼 사이비를 가려낼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과 외롭잖아요. 이혼을 하고 나면 당장 외롭단 말이에요. 상실이기 때문에. 그럼 외롭고 자유가 있는 사람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그런 거죠.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대부분이 재혼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재혼을 할 생각으로 이혼하고 나의 모든 걸 다 이 사람한테 줬단 말이죠. 그나마 재산분할 받은 거, 그런 것도 다 주고 이제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 거래가 오고 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사기꾼이야. 실제 이게 영화 같은 일이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의할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이혼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혼을 후회하시지만 이혼을 후회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혼하기 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나의 전 남편이나 나의 전 아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혼 후에 내 삶을 나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간 거지, 이혼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후회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이혼 후에 조심해야 될 거는 외로움과 자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이혼 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죠. 변호사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오면 이미 늦었죠. 그 사건을 막는 데만 급급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은 법률혼이니까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미리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혼을 했어. 그럼 재혼을 만약에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전 남편과의 어떤 양육비나 그런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런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논의하시는 게 좋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혼을 할 거라면요, 저는 재혼을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법률로는 내가 살면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재혼이라는 또 다른 법률혼을 하면 또 이제 법률적으로 엮이잖아요. 그럼 이걸 떼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뭐 헤어지려고 만나는 건 아니지만 헤어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재산이 엮이고, 게다가 재혼이라면 서로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또 뭐 계모자 관계가 되고 이런 복잡한 상속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걸 아셨다면 재혼을 하지 않으실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제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부분이 이혼한 걸 후회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예요. 이혼 전의 삶과 이혼 후에 나의 삶이 더 밑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혼을 하려는 이유나 결혼을 하려는 이유는 똑같아요. 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막상 내가 불행해. 대부분이 쉽게 그 이혼을 탓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은 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결혼도 죄가 없어요. 결혼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혼한다고 또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부터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거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혼하고 나서의 삶은요, 이건 100% 독립이에요. 진짜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온 거거든요. 그게 자유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내가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외롭다는 이유로 쉽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쁜 관계를 맺었는데 끊지를 못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셔야 돼요. 뭐를? 관계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끊을 것인가.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집중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바람직한 결혼은요, 각자가, 저는 이제 이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공자가 30살에 달성했다는 그 성장의 단계가 이립이거든요. 이립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혼을요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은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둘 중에 두 개 다 독립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핍된 상태에서 의존적인 상황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여자분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는 분이 있어요. 결혼은요 나의 새로운 아빠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힘들 때는 의지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관계인 거지. 아빠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도요 엄마 같은 아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결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분은요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손해일 것이고요. 정서적인 부분은요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요 이혼하고 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독립이 안 돼 있는 분은요 굉장히 우울하고요 그냥 무너지게 되거든요. 나라는 사람 삶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손해죠. 사실 이혼은요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제적,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상담도 많이 오는데요. 이혼 준비가 뭘까요? 정서적인 독립. 사실 부부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있으면요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진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분이야? 그러면은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돼. 그게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건 말건 그냥 남자라는 그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은요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이런 부분을 이제 보강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전문직 여성분이에요. 돈 버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자분보다 훨씬 경제력이 좋기 때문에 돈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펴요. 불륜을 하고 내가 모르는 생활이 많아. 이미 정서적인 교감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아. 이런 분은 이혼을 하지 않으셔도요 나의 이 결핍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시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혼 준비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신 분들은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경제력이 없어. 경제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거는 돈이 없고 있고 떠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있죠. 메이크 머니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메이크 머니를 할 수 없어. 그거는요 나의 문제예요. 이것도 그죠? 내가 애를 키우느라고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의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의 노동력을 폄하하잖아요. 아이를 뭐 양육하고 가사 노동하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아.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관계 맺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혼까지 염두에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나가서 돈을 번다면,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을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그 돈을 수입으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은요 제가 이혼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아니 나도 이혼하고 싶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하라는 거예요? 라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를 내시면 안 되는 거죠. 이 돈이 없다, 메이크 머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마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거야 라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메이크 머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아이가 어려서 모태요가 아니라 그러면은 자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나 사람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 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항상 갖추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중심은 부부여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보면요 가정의 중심이 아이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갈등이 있어도 그냥 참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아이를 공동 양육하는 관계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그러면은 문제는 아이가 크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몰라 나중 일이니까 난 지금도 바빠, 그때 일은 그때 생각해 라고 그냥 치워둔단 말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때가 언제냐면 아이가 크고 나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될까? 자, 집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남편과 내가 아내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커서 대학생이 되고 집을 나가기 전에, 독립하기 전에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회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이가 어리니까 일단 아이만 키우자, 그게 아니라 부부 관계는요 우리가 이제 법률혼이잖아요. 죽을 때까지예요. 이거 종신계약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서운하다고 느끼는 거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를 문제 제기 못 하시면요, 갈등은 계속 쌓여요. 나중에는요, 내가 왜 저 사람과 관계가 나쁜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문제 제기하는 것을 문제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선이 된단 말이죠. 개선이 되고 함께 성장하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문제 제기를 해도 저 사람이 들어주지 않을 거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문제 제기조차 안 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이혼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고민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